2001년 11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촉망받는 IT 정보 분석가이자 태권도 공인 3단이었던 26세 여성이 가족과의 저녁 식사 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세간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서진이다. 경찰의 실종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975년 3월 25일에 태어난 26세의 여성이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윤기남 1948년 2월 10일생, 당시 53세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인 이혜원 1950년 5월 5일생, 당시 51세이었다. 지인들의 기억 속 서진은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다정하고 예의 바르며 효심이 깊은 딸이었다. 그녀는 스포츠에도 만능이었는데 특히 태권도에 큰 열정을 보여 공인 3단의 유단자이기도 했다. 무술 실력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뛰어났던 그녀는 1994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떠나 IT 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실리콘밸리에서 IT 분석가로 자리 잡은 그녀는 그곳에서 재미교포 출신의 훤칠한 청년 박지훈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99년에 결혼식을 올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고연봉의 안정적인 직장과 화목한 가정. 그녀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던 2001년 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 윤기남이 건강검진 중 희귀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서진은 미국에서의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그해 10월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 그녀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을까? 아버지는 힘든 수술을 무사히 이겨냈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자 안도한 서진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출국 예정일은 11월 16일이었다. 가족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위해 출국 이틀 전인 2001년 11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환송회를 열기로 했다. 사건 당일인 2001년 11월 14일 저녁 8시, 서진은 어머니 이혜원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당시 백화점 지하 주차장은 유독 한산했고 일부 조명이 고장나 있어 어두컴컴했다. 주차를 마친 모녀는 서둘러 식당으로 올라갔는데, 길을 걷던 서진은 자신이 차 안에 주차권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01년 당시 한국의 대부분의 주차장은 입구에서 종이 주차권을 뽑고 나갈 때 요금 정산소에 이를 제출하거나 식당에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서진은 엄마, 괜찮아. 이따 밥 다 먹고 집에 갈 때 챙기면 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여동생 윤서희, 1978년 11월 30일생, 당시 22세와 친척들, 오랜 친구들이 그녀를 반겼다. 서진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밤 10시가 되자 어머니가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 서진은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먼저 어머니와 동생을 챙겨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새 모녀가 1층 로비 정산소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주차권이 차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동생 서희가 서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초조해진 두 사람은 직접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진의 차도, 서진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모녀는 다시 식당으로 뛰어 올라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진의 핸드폰 전원은 아예 꺼져버렸다. 주차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가족들은 즉시 보안실로 달려가 확인을 요청했다. 자정이 넘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규정 탓에 보안 요원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애원 끝에 간신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니터에 떠오른 장면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밤 10시 16분경 서진이 주차권을 찾기 위해 차 문을 열고 몸을 숙인 순간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와 그녀의 뒤를 덮쳤다. 태권도 3단이었던 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스포츠 경기와 현실의 기습은 달랐다.
남성은 서진의 복부와 가슴을 잔혹하게 구타했고 그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자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이내 운전석에 올라탄 범인은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밖으로 도주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CCTV는 화질이 낮고 조명마저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딸이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 이혜원은 오열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새벽 내내 서울 시내 곳곳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가족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만 했다. 사건 발생 후 이틀 동안 경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애가 탄 가족들은 언론에 사건을 알리며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납치극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고 경찰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16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인적 드문 폐건축 자재 보관소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서진의 번호판을 단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의 상태는 처참했다.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탓에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무리한 고속주행으로 앞바퀴 타이어 하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 나가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차량 뒷좌석이었다. 그곳에는 다량의 핏자국과 함께 정액 반응이 검출되었다. 서진이 차 안에서 심각한 폭행과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서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이 서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웬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이 급습해 체포한 남성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최민호였다.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11월 15일 새벽 무렵 오토바이를 몰고 하남 국도를 지나던 중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마침 오토바이 안장이 흔들려 이를 고정할 나무 토막이 필요했던 그는 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차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뒷좌석에는 옷이 벗겨진 여성이 있었고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최민호는 그저 야밤에 카섹스를 즐기는 연인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떴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배달을 마치고 같은 길을 돌아오던 중 그 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방치된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다시 다가간 그는 차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뒷좌석에 덩그러니 놓인 명품 핸드백과 최신형 핸드폰을 발견하자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 훔쳐 달아났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호는 서진의 납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CCTV 속 범인과 체격 조건도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그는 범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그가 묘사한 운전석 남성의 인상착의는 CCTV 속 실루엣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던 11월 18일 서진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하남시 외곽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배수로 근처를 지나다 심한 악취를 맡았다. 이상하게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그는 그 안에서 불에 타담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은 참혹한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시신 위에는 폐타이어 2개가 얹혀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위로 교차된 상태였다. 시신은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에 찔린 2번의 깊은 자상이었으며 범인은 살해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 전 가해진 잔혹한 성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남아 있었다. 법의학팀은 시신 내부에 남아있던 정액에서 용의자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은 동생 서희와 서진의 절친한 친구를 영안실로 불렀다. 타다 남은 바지 조각을 본 동생 서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언니가 납치되던 날 입고 있었던 자신이 빌려준 청바지였기 때문이다. 이어진 DNA 대조 결과 배수로의 시신은 윤서진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결정적인 제보 2건이 경찰에 접수되었다. 첫 번째 제보자는 김민지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11월 15일 새벽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타이어가 펑크나 쩔쩔매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이 다가와 스페어 타이어 교체용 공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오빠가 차에서 내려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때 조수석 창문 너머로 시선을 둔 김민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차 안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쥐고 간절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김민지가 여성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려 하자 당황한 남성은 타이어 교체를 멈추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주해버렸다. 김민지가 다급히 메모해둔 번호판은 서진의 차량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두 번째 제보는 놀랍게도 현직 경찰관 정태우 경장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사건 당일인 11월 14일 밤 11시 15분경 순찰 중 강남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주차된 서진의 차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30분 뒤 다시 그 길을 지날 때까지 차가 그대로 있자 검문을 위해 다가갔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조수석에는 불안에 떠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정 경장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두 사람은 별다른 저항 없이 각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랜턴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던 찰나 정 경장은 조수석의 여성이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으며 미세하게 살려달라는 수신호를 보내는 것을 포착했다. 직감적으로 납치 범죄임을 깨달은 그가 권총에 손을 얹으며 여성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돌연 운전석의 남성이 너희들 가짜 경찰이지 강도 새끼들 이라며 악을 쓰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 경장은 즉각 공포탄을 쏘고 타이어를 향해 실탄 두 발을 발사했지만 차량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서진의 납치 사건이 일선 경찰에 전파되기 전이었기에 정 경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압수한 두 장의 주민등록증을 서에 제출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서류는 책상 서랍 속에 방치되었다. 며칠 뒤 언론을 통해 윤서진 납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에야 경찰은 뒤늦게 그 주민등록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한 장은 피해자 윤서진의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의 주인공은 강민수였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그의 생년월일은 1970년 8월 12일, 당시 나이 31세였다. 경찰은 즉각 강민수의 신원 확보에 돌입했다. 그러나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는 이미 오래전 철거된 빈민가였고 그는 위장 전입 상태였다. 수사팀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의 진짜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냈다. 그는 막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내 청소 용역 업체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아내, 5살 난 아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내는 임신 3개월 차였다. 경찰은 눈치를 채고 도주할 것을 우려해 아파트 주변의 형사들을 잠복시켰다. 3일 밤낮의 잠복 끝에 11월 21일 새벽 4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강민수를 덮쳐 마침내 그를 긴급 체포했다. 그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악마의 얼굴을 예상했던 형사들은 체포 순간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놀라거나 반항하기는커녕 아주 평온한 얼굴로 옅은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전과 하나 없는 초범이었고 매주 교회를 나가는 독실한 신자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뒤지자 진실이 드러났다. 세탁기 안에서 서진의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파란색 점퍼와 청바지가 발견된 것이다. 옷에서 검출된 혈흔, 시신에서 나온 정액의 DNA, 정 경장의 확실한 목격 진술까지 제시되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강민수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을 백화점 지하 주차장 현장으로 안내하며 그날의 끔찍한 범행을 태연하게 재현했다. 11월 14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를 하던 그는 우연히 지나가는 서진에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짐승 같은 충동을 느꼈다.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두고 주차장으로 잠입한 그는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렸다. 마침내 서진이 혼자 차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는 순간 품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그녀를 제압했다. 도주 중 경찰의 총격까지 받으며 하남으로 도망친 그는 인적이 끊긴 으슥한 곳에서 그녀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 서진이 끝까지 저항하며 달아나려 하자 이성을 잃고 칼로 그녀의 복부를 두 번 찔렀다. 피를 흘리며 숨이 떠져가는 서진을 본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차에 있던 끈으로 그녀를 결박한 뒤 근처 배수로에 시신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공사판에 폐타이어와 시멘트 포대 등을 던져 시신을 덮고 판자로 입구를 막았다. 다음 날 밤
그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자백까지 확보했으니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돌변했다. 강민수의 가족은 거액을 들여 형사사건 전문으로 유명한 최병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정에선 강민수는 이전의 자백을 전면 번복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부모님까지 공범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남아있는 물증들이 모두 정황 증거일 뿐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수사 기록의 허점을 교묘하게 짚어냈다. 첫째, 백화점 주차장 CCTV는 화질이 너무 나빠 범인이 강민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할지라도 서진이 자발적으로 차에 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서진은 태권도 공인 3단의 무도인인 반면 강민수는 평범한 체격의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유단자를 그렇게 쉽게 제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서진에게는 탈출할 기회가 최소 2번이나 있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와 경찰이 검문을 할 때 그녀가 맘만 먹었다면 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동행이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넷째, 집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청바지에 대해 경찰이 강민수의 신체 사이즈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측정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시신에서 나온 DNA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이며 성관계 도중 가학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뿐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러한 변호인의 파렴치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온 국민이 경악하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에 휘말려 진짜 우발적 사고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극소수지만 존재했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다. 태권도는 규칙 안에서 겨루는 스포츠일 뿐입니다. 신체적 완력이 절대적으로 차이나는 건장한 남성이 야밤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며 기습한다면 그 어떤 무술 유단자라도 생명의 위협 앞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좁은 차 안에서 흉기로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섣불리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피해자에게 왜 탈출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훼손되지 않은 명백한 법의학적 증거들 앞에서 강민수의 뻔뻔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3월 15일 담당 재판부는 50여 일간의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증언과 현장에 남겨진 과학적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다. 강민수는 강간치상 및 사체유기,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는 순간에도 그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끝까지 죗값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2007년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최종 기각되며 사형이 확정되었고 2009년에는 반성하고 있으니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단호히 거절당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는 결국 2014년 9월 23일 교도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겁한 생을 마감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특히 방범의 사각지대였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후 수많은 백화점과 마트 주차장에 밝은 조명과 촘촘한 CCTV가 설치되었다. 또한 주차장 기둥마다 비상 호출벨이 의무화되었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도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실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범죄는 시설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어둠과 마주할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만을 남긴 채 윤서진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기록되었다.